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 김준혁의 역사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한국은행 옛 본점이죠. 현 화폐박물관 머릿돌에 새겨진 글씨가 이토우 히로부미의 친필이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초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아마 건물이 세워질 때 썼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이토우 히로부미의 글자가 새겨졌을까? 이토 히로부미가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약을 하고 통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이제 통감부가 설치가 되면서 조선의 초대 통감으로 오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식민지를 위한 기관들을 갖다가 만드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조선은행을 만들게 됐고 은행 만들면서 이제 주춧돌 놓는 게 정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결국은 이제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돈을 누가 장악하느냐인데 돈 장악하면 이 나라 이제 끝난 거다. 결국은 이건 일본이 장악하는 거고 내가 그 주역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정초라고 하는 이제 글씨를 쓰게 된 거죠. 아주 자부심 가득하게 글자를 새겼겠네요. 그때는 조선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예. 이게 그러면 조선은행으로 만들어졌다가 강복 이후에 한국은행으로 사용된 그렇게 된 건가요? 거죠. 예. 3.1 독립운동 기념터이기도 하다고 하던데. 3.1운동 기념터는 아주 여러 곳이 있는데요. 이제 탑골공원도 있기도 하고 YMC 회관 앞쪽도 있기도 하고 바로 이곳도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숭례문에서 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공간이었고 이 지역에서 당시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독립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어떤 굉장히 주요한 그런 그 운동지로 평가가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이번 조사에 3인의 서체 전문가가 참여해서 현지 조사를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번 조사에 참여한 현지 조사에 참여한 위원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노봉 전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위원입니다.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국은행 정초 석 조사에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밝혀내셨습니까?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제공한 한국은행 간행 잡지에 실린 예. 이토 히로부미 친필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는 아마 거기에는 정초하고 그 뒤에 두 줄로 두 행으로다가 명치 인연이라는 그런 낙관이 새겨져 있는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이토 히로부미 일반 글씨 이런 것을 대조한 결과 그것이 친필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또 현장에 나가 가지고 새긴 글씨를 확인한 결과 이토 히로부미의 서체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을 친필임이 틀림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다른 곳에서 쓴 걸 하고 대조해 보니까 딱 맞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되게 사회가들은 글씨 쓰는 사람들이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대조해 보니까 일단 이토 히로부미 친필이 맞고 또 새김 또한 그 사람의 글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예. 이토 히로부미라가 쓴 것을 새겼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초 글씨 옆에 날짜가 있는데 그게 강복 이후에 수정되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수정이 됐습니까?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행으로 썼는데 원래 이행으로 썼을 때는 일본 연호 명치 42년이라고 이렇게 예.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 부분이 갈려 있어요. 갈려 있어가지고 일행으로 썼습니다. 일행은 순종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인
순정 융이 3년 이렇게 그 써져 있었어요. 아, 그 대한제국 마지막 연호로 쓰여져 있었군요. 예, 근데 그 똑같이 1909년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히 그 움푹 들어가가지고 그 가른 흔적이 역력하고 예. 글씨가 또 정초하고 완전히 다른 다르다. 느낌이 납니다.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의 필치로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그것은 저희 그 조사 세 분이 그 글씨를 보는 순간에 저건 이승만 그 필적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근거도 없고 또 이승만이 썼다는 그런 밑에 그런 낙관도 없고 예. 연호만 있기 때문에 이승만 글씨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 추정만 할, 예, 알겠습니다. 추정만 할 뿐이지 확실하진 않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전화 통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조사에 참여했던 위원으로부터 들었는데 이게 한자로 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독특한 필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또 히로부미 걸로 확인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족 정기의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내비둬야 되느냐 아니면 치워야 되느냐.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이 분분하던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예.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예전에 그 문민정부 시절에 경복궁에 있었던 중앙정부 종합청사 당시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했던 건데 예. 원래대로 하면 이제 조선총독부 건물이 그렇죠. 되겠죠. 그 건물 철거와 연계해서 보는 게 좀 필요하다. 당시에 이제 문민정부에서 역사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중앙정부 조선총독부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하고 위에 이제 첨탑만 남겨서 예. 독립기념관에 지금 보관하고 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많은 그 문화재 전문가들이 그 원래 건물도 다른 곳에 이전해서 남겨놨어야 된다. 예. 그래야지 그것이 일종의 요즘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어두운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 교육을 하는 방식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총독부 건물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들에 대해서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본인들이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당시에 그랬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은행의 지금 이 화폐 박물관 건물은 분명히 그 일제 치하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물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예. 대한민국의 어떤 건축 기법은 굉장히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을 저는 전체적으로 다 그대로 이전시켜 가지고 독립기념관에다가 옮겨놓든가 아니면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고 이 지역은 이제 새로운 우리 화폐박물관을 좀 만들고 이 건물에 대한 역사성 그리고 이 건물을 통해서 조선이 식민지화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오히려 화폐박물관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 근대 교육관으로 예. 이렇게 다시 수정하는 것들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초석뿐만이 아니고 화폐 박물관까지 건물 자체를 이전하는 다, 게 좋겠지 않느냐. 예, 뭐 정초석 그거 하나를 갖다가 예. 뭐 띄어서 옮긴다던가 예.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 아예 그 건물 자체를 갖다가 옮기는 방식이 오히려 더 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어두운 역사도 우리 역사니까.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던 그 조선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좀 의도적으로 살려서 이것이 뭐 민족 정기를 훼손하는 차원은 이미 우리가 단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네. 이 건물을 통한 어떤 교육적 효과를 갖게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예.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제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청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아 그러시군요. 예. 번정통이라고 불렀어요. 예, 본정통. 예, 본정통이라는 게 대표적인 일본 지명이죠. 그래서 저는 왜 번정통이라고 불리는지도 모르고 번정통 그랬단 말이죠. 예.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일본 말인 거죠. 이 일본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 정자를 쓰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본정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대표적인 일본 표현이고 예전에는 이제 그 마을 이장을 구장이라고 했거든요. 이 구장이라는 것도 완전히 그 일본식 표현입니다. 조선시대 표현이 이장이에요. 예. 원래 우리가 그 이로 불렀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마 뭐 성안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성안마을, 뭐 성안동 뭐 이렇게 바뀌었을 수 있겠네요. 과거에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뭐 쓰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마을의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름들이 일본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뭐 파장동인데 원래 이름이 파동인데 그것이 일제 때 파장동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일본이 조선 침략 과정에서 아주 마을의 지명들을 일본식으로 교묘하게 바꿔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일들도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는 거의 안착돼서 초등학교로 닿습니다만 저희 때만 해도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국민학교. 예. 이것도 그렇죠. 일제 잔재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우리 주위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해요, 일제 잔재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뭐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예. 뭐 동양학과, 서양학과, 예.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철학과 예. 이런 그 학과 명칭들은 다 일본식 표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이건 뭐 그 전혀 맞지도 않는 것이고 동양, 서양 이 개념은 일본을 중심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바로 이제 이 아시아 일대 전체를 갖다가 자기네들 중심으로 하는 동양,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동아시아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대학에서도 다 알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표현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실제로다가 우리나라의 한자 표기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상당수가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바로 일본식 한자 표기. 예. 이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바꿔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신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어떤 식민지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바꿔내는 게 필요하죠. 네. 그 뭐 선후배 문화 뭐 이런 것도 일제 잔재로 왔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과거에는 뭐 유교를 공부했던 선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학문적으로 교류하고 친구처럼 지냈고 근데 일제로 오면서 뭐 나이 따지고 뭐 이렇게 아니 대표적인 게 선후배 문화, 군대 문화 이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사실 그 군대 문화에서 전 세계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그 일본식 군대 문화가 식민지 시대에 일군에서 생활했던 그러니까 친일파 군인들이 예. 대한민국 군대를 장악하면서 그 군대에 의해서 이제 폭행을 가하면서 위계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예. 것들. 이게 바로 일본의 그 사무라이 문화잖아요. 그죠? 예. 사무라이 문화에서 나타나는 것이 손후배 문화.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가장 하나 예를 들자면은 예.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중난시사라고 하는 친구들 모임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산을 기준으로 위로 5살, 아래로 5살, 총 10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 가깝게 친구처럼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 호를 부르면서 서로 우애 있게 지내거든요. 바로 이것이 조선의 어쨌든 문화였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1살, 뭐 6개월, 뭐 이렇게 더 많으면은 뭐 무조건 형님 뭐 예. 하고 뭐 때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도 그런 폭력이 가해졌고 군대에서도 가해졌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빨리 없어져야 될 가장 대표적인 문화가 되는 거죠. 예. 뭐 언어적으로도 아직 주위에 많이 이제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뭐 기자들도 많이 씁니다. 뭐 야마를 잡아야 된다는 등 와꾸를 잡아야 된다는 등 저는 뭐 그런 표현들 자체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들 하면서 예, 예. 쓰잖아요. 그래서 예, 예. 그것이 무슨 뭐 우월감 같은 것들 예, 예. 뭐 그래서 뭐 요이 땅 뭐 이런 예, 것들도 예. 하고 요시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일제의 식민지 수혜를 받았던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문화를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게. 건설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수학여행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일제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어떤 아까 지명은 얘기해 주셨고 네. 아까 정초처럼 뭐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 제가 오면서 예. 이걸 꼭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예.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나라의 식민지 잔재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자면은 어제 그 연세대학교 사학과의 김용섭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이분이 우리나라 그 농업사 연구의 제1인자인데 이분이 원래 서울대 국사학과에 교수로 계시다가 국사학과 교수를 그만두고 연세대학으로 가신 분이거든요. 예. 그 왜 갔느냐. 이분이 바로 국사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일제 식민지 사관을 갖다가
이렇게 극복하고 민족사관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과거 조선사 편수회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과학 교수들이 계속 와가지고 왜 이병도 교수님을 험담을 하느냐. 예. 그러니까 이병도 교수를 험담하고 한다는 것 자체. 이분은 이병도 교수를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병도 교수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 그 선배 교수를 와서 계속 윽박 지르고 거기에 더해서 그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가 예. 자기가 배웠던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일본 교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너의 연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윽박들을 질러가지고 이 사람이 끝내 이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더 이상 교수 생활할 수 없어서 나는 그만두고 가야 되겠다라고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국사학과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풍토가 식민사관에 대한 반대, 식민사관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제 식민사관을 갖다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곳에서 오히려 식민사관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짓누르는 이런 분위기들이 실제 존재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승을 비판하는 건 쉽지는 않잖아요. 자기 스승을 비판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예. 그 사람이 완전한 친일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에서 만약 그 사람이 반성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교수를 할 것이 아니라 은퇴를 하고 새로운 신진 교수들이 더 새로운 나라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게 풍토를 마련해 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탄압을 하는 이런 모습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다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친일 문화 혹은 친일의 어떤 잔재들을 극복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 아직도 역사학계는 친일 사학자 뭐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 이병도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은 이제 많이 극복이 됐죠. 예. 이제 뭐 제가 봐서는 지금 2020년 그 10월 달에는 그런 분들은 전 뭐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떤 존중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역사학계 풍토가 그것을 용납하는 그런 수준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더 이상 친일 역사관이 한국 사회의 주류를 이룬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뭐 이병도부터 뭐 아들 손자 다 또 서울대 나오고 뭐 총장도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 박근혜 정부 때 문화재청장까지 했었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정초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흘렀는데 이또 히로부미는 우리 역사에서 어떤 존재일까? 이또 히로부미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한론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 뭐 정한론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데 야스쿠니 신사가 요시다 쇼인을 위패를 모셔서 그게 바로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는 예. 그 신사였거든요. 그 요시다 쇼인의 이제 수제자급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원래 수제자들이 있었는데 다 죽고 사실은 그 아주 하층 사무라였던 이또 히로부미가 미국 유학을 갔다 오면서 중앙정계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선을 정벌해야 하는 정한론의 천병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예. 근데 이또 히로부미가 결국은 이제 을사늑약 어떤 체결의 주역이고 조선의 어떤 그 군대를 해산시키는 정민년은 1907년에 군대까지 해산시키고 마지막에 이제 완전한 그런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역할을 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또 히로부미가 고려 청자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어허. 그래서 조선에 있었던 매우 중요한 고려 청자들은 이또 히로부미가 거의 대부분 다 빼돌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우리나라에 있는 뛰어난 고려 청자보다 더 많은 청자들이 지금 일본에 아마 집집마다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 이또 히로부미에 의해서 저질러진 만행들이었죠. 예. 그 오늘이 22일이죠? 네네. 예. 며칠 뒤면 예. 1909년 예. 10월 26일 예. 하얼빈에서 예. 안중근 의사한테 예. 저격을 당했죠. 예. 이제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저격했다. 저격한 맞습니다. 날인데 예. 사실 그 무장투쟁을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완벽하게 거사를 성공한 거는
드물 일이었잖아요. 아니 그 안중근 의사가 아주 일찍부터 네. 그 준비를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 단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단지할 때 내가 3년 안에 이등방문을 죽이지 못하면 내 스스로 자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단지를 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철저한 준비를 했고 또 사격 연습을 또 엄청나게 많이 하셨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을 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어떤 분들은 안중근 의사의 거사가 식민지를 앞당겼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게 이제 일종의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원래 이제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는 그런 총독부 체제까지는 아니고 통감부 형식으로 해서 행정권까지는 이제 자율적으로 두려고 했었다. 그런데 네. 아예 그 이등방문을 죽이면서 그 통감부 단계를 뛰어넘어서 외교권, 군대권, 행정권까지 장악하는 식민지로 전환이 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예. 안중근 의사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제기하는 아주 소수의 예.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예. 처음부터 아예 그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행정권까지 장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대만의 어떤 식민지 정책하고 조선의 식민지 정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것은 바로 일본이 아주 오랫동안 조선에 대한 한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조선으로부터 늘 시해를 받고 조선을 뛰어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사를 한번 뒤바꿔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그러나 뭐 일시적인 것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일본의 지금 뭐 패망이 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예.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일제 잔재 청산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루어지려면 아직 멀었다고 아직 보죠. 멀었다. 예. 어느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근데 뭐 지금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다 일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일제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 지금도요?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도 뭐 상당수가 다 그렇죠. 뭐 군대, 예, 검찰, 뭐 또 기업 이런 분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자기들 자식들 다 일본으로 유학 보냈고 또 해방 이후에 그 사람들이 지식인한 명분으로 그들의 어떤 권력 네트워크가 유지가 됐고 예. 또 그의 자식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일제 친일 잔재가 예. 청산되지 못했다. 빨리 이런 부분들을 청산하기 예.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예. 학계에서도 아직도 그 일본 우파들의 돈을 받아서 연구하는 아니 뭐 서울대학의 이영훈 교수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다 아직 일제 남아있는 잔재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신대 김준혁 교수하고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